예,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2019년 6월 모의평가부터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칸트랑 요나스 문제인데 되게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자, 요즘은 요나스만 내지만 옛날에 이제 칸트랑 요나스 이렇게 같이 냈는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요나스랑 칸트랑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로 이제 요거 좀 이거 심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칸트는 도덕, 약간 순서 선후 관계를 좀 볼게요. 도덕적 의무로 인간이 따라야 될 의무, 도덕 법칙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먼저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에서 요게 도출된다. 그러니까 요게 도덕 법칙이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위가 먼저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했을 때 의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야. 자, 근데 요나스 이건 쉽죠? 요나스는 거꾸로 말해요. 인간에게 과학기술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 능력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당위성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거죠.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에서 당위,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은 요나스 입장에서 요나스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시민불복종도 그렇고 생활과 윤리에서 되게 많이 윤사도 나오지만 윤사 생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책임의 주체는 하는, 약간 영어처럼 능동태고 대상은 수동태죠. 주체는 해주는 거, 대상은 받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3번 선지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고 본다. 책임의 주체는 책임을 할 수 있는 애는 현세대고 책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현세대도 포함되죠. 현세대 플러스 미래 세대 플러스 자연도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 게 맞지만 이건 안 들어가죠. 그쵸? 이성을 가지지 않은 뭐 돼지, 소, 닭도 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거 알겠지? 이거 주체와 대상 요 단어 조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인데 칸트 사용 내용에서 자, 제시문으로만 나왔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자, 이거는 그냥 조금 암기보다는 조금 한번 읽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형벌은 자, 칸트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무론적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벌이라는 건 형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보편 법칙, 도덕적인 보편 법칙 이런 거를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이걸로 드러나는 게 바로 형벌이다. 알겠죠? 그리고 자, 이거 조심하세요. 형벌은 범죄자 처벌은 범죄자의 자유 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유 의지를 자기 자신에게 실현시키는 게 왜 형벌이야? 자,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자인 범죄자는 자유 의지에 따라 가지고 지가 스스로 원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데 범죄자도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스스로 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응보를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벌 국가가 집행해주는 형벌은 뭐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아야지 이런 것에 대한 자유 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별표 쳐놓고 요 부분만 좀 조심.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 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또 볼게요. 자, 칸트 내용인데 자, 칸트는 우리 이제 윤사에서는 조금 이제 배웠는데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나누죠. 그래서 도덕 법칙에 따르면은 도덕 법칙은 인간이랑 이제 신적 존재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못 다르죠. 그렇죠? 근데 자연 법칙의 영향은 이거 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과학이라고 얘기했죠. 중력, 뭐 관성,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거는 인간, 동물, 식물 다 무생물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자연의 체계, 생태계 내에서는 도덕 법칙 말고 이제 유기 통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지배, 자연 법칙의 영향, 지배라는 말도 좀 쓰자. 자연 법칙, 과학의 지배, 약간 중력의 지배
이런 거는 인간도 당연히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아이고, 동물들과 같은 얘네들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칸트는 도덕 법칙, 지금 여기서 이 도덕 법칙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동물들과 같이 같은 생태계의 일원이니까 평범한 가치를,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동물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도덕 법칙 이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자연 법칙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좀 낚시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연 법칙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랑 동물이랑 비슷하지만 비슷한 가치, 평범한 가치를 지니지만 근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 이게 이제 칸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앞에 내용만 가지고 낚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14번. 자, 칸트가 아니라 롤스. 자, 이게 선생님이 항상 롤스 문제 풀 때 앞에 조심해야 돼요. 원초적 상황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원초적 상황이 끝나고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걸 얘기하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원초적 상황에서는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서로 유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체제가 정의로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제 서로 시민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복지나 서로의 이 약간 이제 이런 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원초적 상황이랑 조금 대비돼서 봐야 된다. 그런 걸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보시면, 자, A를 보시면 이제 노직 입장에서 이건 이제 노직 A는 이제 노직 입장에서 볼게요. 자, 재화는, 자, 이거 노직 문제 풀 때 사실 판단이랑 당위 판단이랑 이거 나눠서 봐야 되죠. 자,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당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판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재화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판단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노직은 당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의로운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어야 되지, 이렇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게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현실 판단으로 봤을 때, 사실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뭐가 있어요? 착한 애도 있지만 범죄자, 빌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강제, 강요, 약탈, 뭐 사기, 절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화는 사실 판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요거 문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은 아까 선생님 말한 요거랑 연결되어 있죠. 앞에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 아니야. 정의로운 사회야. 이미 다 실현된 정의로운 제도가 있네. 여기에 시민들은 이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선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이게 도출이 됐으니까, 차등의 원칙이 도출됐으니까 가난한 사람, 약자, 최소수혜자들의 처지와 이익 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시민불복종 롤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때 양심적 거부가 처음 나와서 선생님이 밑줄 쳐놨어요. 양심적 거부 처음 나와서,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롤스가 양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인 행위예요. 근데 자, 아까도 말했죠.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불복 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정의감에 따라 공동의 정의관에 따라 가지고 양심적으로 행위를 했으면, 양심에 충실했으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정의관에 근거했으면 양심에 이제 양심에 충실했으면 이제 했지만 롤스는 양심에 충실했어도 이게 개인적인 양심에 근거했으면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니죠. 이건 시민불복종 자체 범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양심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정의관에 근거했으면 맞지만 정당한 시민복종 될 수 있지만 양심에 근거했으면 이제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양심에 근거한이 아니라 이렇게만 출제돼가지고 조금 헷갈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선지를 보시면 되게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아닌 경우가 있다. 경우의 수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해외 원조 갑은 이제 피터 싱어거든요. 자, 이거는 근데 해외 원조에서 잘 안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간단한데 공리주의에서 이거는 간단한데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자, 1번 싱어는 모든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없다고 본다. 아니죠. 공리주의랑 칸트는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될 보편 원리가 있죠. 그게 뭐야, 여러분들? 공리의 원리라고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싱어는 이제 좀 공리의 원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보편적인 원리죠. 아니죠. 그래서 있다. 알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번. 자, 윤리적 공백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요나스죠. 요나스. 자, 그래서 자, 요 표현이 조금 이건 어려운 건 아니야. 이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고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공포의 발견입니다. 공포의 발견. 선보다는 악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선을 탐구해라. 인간이 따라야 될 선을 탐구해라. 근데 이제 선, 악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는 거지만 이제 지금 여기에 원전에 나왔듯이 그냥 구원은 약간 느낌 딱 좋은 거잖아. 선한 거잖아. 좋은 것보다 이것보다 요 표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행한 거 악이잖아, 그렇지? 불행한 거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악이라는 한자 자체가 우리가 나쁜 거잖아. 나쁨. 그러니까 불행 이렇게 해서 요것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선을 탐구해라.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공포의 원칙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기술로 생기는 미래의 불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관심을 갖자라는 게 요나스의 주장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자, 생유는 자연법 사상이 잘 안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한 번 아마 출제됐을 거. 아마 한 번 출제됐어. 이렇게 선을 추가와 얼피가라 해서 이제 자기 보존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쌤이 뭐 이거는 이제 윤사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자연법은요, 여러분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성향. 쉽게 생각해. 죽기 싫어하는 성향. 이성한테 끌리는 성향. 이게 여러분들 뭐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지. 원래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성향이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연법은요 여러분들 원래 있는 거야. 약간 맹자 순자처럼 얘기하자면 원래 내재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한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서양 사상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칸트의 이런 선언지도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이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칸트는 선의지도 여러분들 교육이나 이런 걸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원래 있는 거야. 알겠죠? 이 정도만 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직업관인데 순자죠. 이건 이제 가끔 애들한테 자습하다 질문 많이 주는데 선생님 순자가 이제 직업에서 귀천을 나누나요 하는데 맞아요. 순자는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우리가 당연히 귀천이라고 하면 귀하고 천함의 줄임말이잖아, 그렇지? 그 직업에서 이걸 나누는 거를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조금 이게 칼뱅은 직업의 귀천을 나누지 않습니다. 칼뱅은 직업의 귀천을 나누지 않는데 이제 유교는 이거 자체를 좀 부정적인 말로 쓰진 않아요. 당연히 높은 일과 낮은 일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귀하고 천하다는 게 천한 일을 한다는 게 사람을 뭐 개무시하고 약간 짐승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높은 일과 낮은 일을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일이 있고 밑에서 농사짓는 이런 낮은 일이 있다. 그리고 분별, 높고 낮음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위아래가 있어야지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약간 사회 위계 질서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유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순자 입장에서 이 말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을 테일러입니다. 자, 무당벌레와 진딧물 관계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 개념은 모든 생명체는 지금 여기 나오는 무당벌레와 진딧물 같은 벌레들도 선을 추구한다. 목적을 추구한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교재에도 써놨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제시문에 나온 걸로 할게요. 무당벌레랑 진딧물 공통점은 선을 추구한다. 목적 행위를 한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무당벌레가 추구하는 선의 내용과 진딧물이 추구하는 선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왔지.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 인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예를 들어서 그럼 인간이랑 무당벌레 약간 예시를 들면 무당벌레는 약간 무당벌레에게 있어가지고 얘의 선은 오직 먹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 뭐 먹이 먹는 거 추구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공통된 것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간이 음악 예술을 추구해. 예술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선도 있지만 먹고 살자 이런 공통된 선도 있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공통된 삶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 이거는 이제 예술은 무당벌레 같은 벌레가 추구할 수 있는 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인간과 벌레,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 인간을 위한 선, 예술이라는 선은 벌레를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봤을 때 이것도 되게 교묘하게 말장난 낚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선지에서 보면은 이제 칸트랑 테일러랑 이제 레건인데 어찌됐든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수단으로만 어쨌든 인간 중심주의든 동물 중심주의든 생태 중심주의든 다 공통적인 범위는 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엄하게가 아니라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칸트도 당연히 맞고 이제 칸트는 수단으로만 쓰지는 말라는 거고 이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했죠. 인간이 다른 인간을. 테일러도 당연히 인간 소중히 여기자 얘기할 거고 레건도 인간 소중하게 여기할 거. 인간 소중하게 여기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애들이 동물, 식물 이쪽 공부하다가 헷갈린 거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 윤리 얘기하는 애들이면 다 소중하게 여기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애들이 이제 막상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당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한번 수능인가 모의평가에서 한번 이제 연계가 됐어요. 여러분들 을은 이제 노직이고요. 노직에 의하면 최소국가의 역할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범죄로부터의 보호, 그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애들끼리 서로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 당근마켓에서 여러분들 신원 보증 이런 거 해주죠.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환불해주고 보호해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한 가지 역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모의고 평가에서는 여러분들 낚시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노직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최소국가 역할은 1번만 있다. 1번에 국한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1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틀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도 교재 선생님 3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자, 갑은 이제 롤스거든요. 자, 갑은 차등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정당화된다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자, 정의의 원칙이 한 가지만 있어 아니죠? 2가지가 있죠. 1원칙과 2원칙이 있는데 지금 2원칙만 뭐 2원칙 중에서도 이제 사실 2원칙 중에서도 2가지가 있죠. 기회균등이랑 차등. 그래서 롤스에 의하면 여러분들 차등의 원칙만 충족이 아니죠. 네, 차등의 원칙만 충족이 아니라 당연히 롤스에 의하면은 이게 정당하다려면 다 정의의 원칙을 전부 다 충족시켜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1원칙 플러스 기회균등 플러스 차등의 원칙 전부 다 충족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어려웠던 제시문인데
자, 19번 이제 롤스의 시민불복종인데 사실 시민불복종보다는 그 법적인 내용으로 연계해서 출제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 롤스 분배적 정의에서도 이제 불완전 절차적 정의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법을 제정, 여기서 말하는 법은 헌법까지 포함입니다. 헌법, 그 다음에 일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순수 절차적 정의가 아니라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의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왜냐하면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서 헌법도 그렇고 일반적인 법도 그래요. 제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도 어렵다. 헌법이 모든 법의 어머니죠. 당연히 새끼법도 그렇다. 이해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법 안에서 내가 이제 그 권리를 보호받고 이익을 얻고 있다 하면은 다수자가 제정 이게 그러니까 100%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 아까도 선생님 이제 우리 롤스 개념 할 때 했지만 이거를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닌데 롤스는 이렇게 했어도 당연히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죠. 너무 심각하게 부정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소한 부정이라면 그래서 뭐 기본적 자유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면은 당연히 심해물복종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이제 약간 너네 대입 상담 학생 그 대상은 된 거. 대입 상담 대상은 되지만 반드시 담임선생님이 상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사소한 부정이라면 기본적 자유를 예를 들어서 침해했어도 사소한 부정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시민불복종을 하는 건 아니고 그에 따라야 될 시민적인 약간 자연적인 시민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불완전 절차적이기 때문에 이게 100% 정의로운 건 아니고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롤스에 따르면 근데 그게 심지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도 그게 사소한 조금 약한 부정이라면 우리가 좀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사회를 부정의에 항거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도 있지만 시민의 의무도 있거든요. 바로 사회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이런 시민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제시문 좀 분석을 조금 했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뭐 쉬운 내용인데 이 단어 어려운 단어라서 애들 많이 틀리는 자,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역이라고 출제되면 가역은 돌이킬 수 있다. 알겠죠? 이건 좀 어려운 한자어. 자, 그다음에 8번. 자, 이것도 윤사에서 사실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한데 생윤에서도 가끔 출제가 돼요. 이렇게 실체라는 말, 좀 쉬운 뜻은 여러분들 고정된 거라고 하는 개념, 조금 더 엄밀하게 철학적인 의미로 하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 윤사에서는 스피노자가 신은 실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신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약간 고정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생을 이렇게 출제되죠.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실체 물론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X 표시하고 하면 당연히 오답인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죽음은 실체가 아닌 게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바뀌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불변하는 고정된 그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원자의 흩어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흩어진 상태 약간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라서 죽음은 실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이것도 참 좋은 문제네요. 되게 헷갈렸던 문제. 디귿 보시면 일단은 사상가는 여러분들 칸트
레건, 레오폴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특이하게 도덕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무생물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리고 레오폴드 얘기하죠. 윤리적으로 대지를 바라보고 또 심미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지금 칸트, 레건, 레오폴드 입장에서 자 디귿선장을 판단합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이건 이제 윤리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심미적인 거 물어. 이거를 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행위 많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레건은 되게 쉽게 풀리죠. 레건은 당연히 자연, 생태계 뭐 아름다움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동물까지 보호할까 이러니까 당연히 야, 이건 많이 옳다 아니 이거는 뭐 이제 범위 안 되니까 레건은 쉽고 일단은 칸트부터 보면 칸트는 아름다운 이제 무생물 이제 그 아름다운 무생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설악산처럼 정말 막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와 이런 설악산의 울산바위 이런 걸 함부로 파괴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당연히 울산바위의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파괴하다가 인간 인성 쓰레기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실 그냥 무생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칸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무생물,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존하는 거 당연히 칸트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거는 칸트는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선집은 뭐야? 이거를 부정하진 않는데 이건 많이 옳은 행동이다? 칸트는 이건 많이 자연만 보존하는 행위가 옳은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인간을 소중하게 하는 행위도 옳겠죠? 그쵸?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되게 단정지어놨잖아. 자연만 보존하는 행위가 옳다. 이건 아니거든. 그렇죠? 인간 소중하게 대하는 행위도 맞거든.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레오폴드도 틀린 거예요. 왜냐? 이건 많이 옳은 건 아니거든. 특히 레오폴드는 자연의 심미적인 관점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보존해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아도 막 못생긴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막 징그러운 사실 우리 늪지대 약간 우리 늪지대 보고 아름답다고 하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아름답지 않아도 뭐 아름다운 자연도 이제 심미적 관점에서 보존해야겠지만 아름답지 않은 막 되게 끈적끈적하고 막 더럽고 이런 막 늪지대여도 이거 자체에도 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자연을 보존하는 행위도 옳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걸 오답 판정을 해보자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바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체, 동물 이런 것도 옳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 선지인데 사실 여기에서 조금 많이 힌트를 줬어요. 조금 상식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네, 하고 넘어가고 자 여기는 이제 12번 조금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을은 베카리아거든요. 베카리아도 일단 1번 공리라는 단어 써요. 공공의 이익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 아버지죠. 공리 얘기해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얘기해요. 이거 보고 막 벤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뭐 이해고서 출제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정의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정의 뒤에 있지만 정의라는 거는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정의라는 뭐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이게 사회 정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 공리주의에 기반해가지고 나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항상 1순위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1순위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만약 어떠한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리에 근거하지 않고 공리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거 쓸모 있다 없다?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사형제도에서도 연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건 별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나겠죠? 사법적인 형벌적인 정의를 이것과 엮어가지고 애들 낚시를 걸 것 같아. 결론 이거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을 주고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걸 정의라고 보는데 이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도움 안 되는 이거는 정의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지워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선생님이 칼뱅 설명할 때 요 수단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수단 나온다고 무조건 X 치시면 안 돼요. 좀 더 잘 읽어봐야 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뭐 노동이나 부의 축적이 여러분들 구원의 수단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수단은 아니긴 한데 이 수단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든지 부의 축적이든 내가 신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로서의 수단은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더럽고 치사하게 된다라는 거 선생님들 이해하는데 인정해요, 나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수단은 아니고 내가 구원 상태를 얻었다라고 확신하기 위한 이제 그런 증표로서의 수단은 된다. 이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이제 칼뱅과 베버 입장에서 그 부를 축적해가지고 돈을 펑펑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칼뱅이랑 베버는 여러분들 그 기독교 관점에서 되게 그 욕구를 절제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게 베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게 이거를 생산성을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금욕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요게 노동의 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분업 체제가 이걸 늘렸다라는 것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관점에서는 요것을 늘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이것과 이것이 모순관계, 상호 모순관계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비례관계예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14번. 선생님이 이제 방과후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롤스의 제3민주 소유, 을은 이제 재산 소유, 이제 을은 롤스인데, 요게 이제 제10년에 처음 등장한 이제 그때 시험이었습니다.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체제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 단어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했지만 복지국가 이론은 그 사회 제도를 처음 구성할 때 이거를 이제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등의 격차가 얼마나 크든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복지만 해주면 우리 국가 역할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물론 복지 정책도 하지만 사회 제도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이것과 이것을 공정한 사회 제도를 통해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는, 그래서 자본 소유의 분산이 약간 재분배랑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를 분산 나누다, 이게 불평등이 좀 너무 심하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 자본을 이렇게 분산시킨다, 덜 불평등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계속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롤스의 시민회복종 보시면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니은 시민회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자, 양심 나온다고 무조건 X 치시면 안 되죠. 양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양심적 행위, 양심적으로 저항하는 거다 하면 이거 맞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는 분배적 정의에서 이미 했어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 일에 열심히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기 위한 기본 원리, 전제 조건이 뭐죠? 바로 이 원리가 바로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협동을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민불복종은 즉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다. 맞는 말이죠. 자, 디귿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행위다. 자, 시민불복종 위법행위는 맞아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을 구분하셔야 돼요. 법과 도덕을 구분. 위법행위는 맞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다, 이게 틀렸죠. 도덕적인 행위, 왜 사회 정의를 위한 거고 훼손된 정의의 원칙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예, 여기까지 보고,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2번. 자, 이건 공리주의 내용에서 좀 이제 벤담이고 공리주의인데, 자, 피터 싱어랑 좀 유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볼게요. 자, 4번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된다. 이거 이제 공리주의 입장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공리주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의 행복은 동등하게 고려된다. 근데 그 결과로 누구의 행복에 가중치를 두느냐, 이거는 서로 다르게 뭐 재화를 배분하거나 서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시로 들어보면
여러분들 학교장 추천 전형 애들이 막 썼어요. 그러니까 뭐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이랑 썼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되는 선생님은 A랑 B의 행복을 얘가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일단은 얘네들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걸 이제 동등하게 고려해줘요. 얘의 행복과 얘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학교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되느냐, 다수에게 행복을 주느냐 이걸 고려했을 때 그럼 이제 똑같이 다 학교장 추천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안 주고 얘한테 다수의 이익을 다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는 학교장 추천을 주고 얘는 안 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동등하게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하되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이거 피터 싱어의 논리죠. 이익은 평등하게 동등하게 고려된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서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싱어의 공리주의가 당연히 이제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거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의 행복은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 보고 여기는 크게 할 게 없네요. 별로 이때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웠던 게 없어가지고. 자, 이건 좀 중요한 거. 19번. 자, 칸트의 이제 형벌입니다. 사형. 자, 기본 개념. 칸트는 공리주의에 반대했다. 그래서 뭐 사회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 그 형벌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는데 처벌은 이제 칸트에 따르면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고, 그래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그 자신에게 내가 죄를 씻고 싶다라고 하는 범죄자의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거다. 이건 맞는데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든 혹은 사회적인 이익, 이게 대표적으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의 뭐 범죄 억제력, 예방 이런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든 범죄자의 이거를 위해서든 어떠한 이익,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지금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어떤 이익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칸트에 의하면 형벌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범죄자나 사회의 이익, 선을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 정확하게 공부해 두셔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 치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심화적으로 보자면 베카리아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이거는 일단 공통점이네요. 뭐냐면 이거 베카리아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범죄자의 형벌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다. 이건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도출이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요것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칸트에서 이 단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X 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롤스고요. 시민불복종은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롤스는 헌법 위에 정의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하는 건 아니에요. 헌법은 불완전 절차적정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 그 헌법에 근거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헌법에 근거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헌법의 의도는 이건 조금 좀 선지가 별로예요. 많이 축약이 돼 있어서 그런데 롤스에 의하면 이제 사회 정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헌법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민주 헌법 의도 이런 사회 정의의 실현 이거에 어긋나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은 이 단어만 볼게요. 온정적 간섭. 자, 이거는 이제 여러 문제, 특히 이제 뭐 해외 원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간섭은 당연히 간섭인 거죠. 남이 이제 어쨌든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온정적이라는 건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간섭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라고 애한테 막 간섭하는 건 어쨌든 그 학생은 자율적으로 자기 공부 안 한 거를 선택하는 건데 그걸 간섭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온정적이니까 이제
잠깐.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온정적, 좋은 목적을 위한 간섭도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목적을 위한 간섭이라도 개인의 자율성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당하냐 아니냐 이거 갖고 토론 주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환경윤리. 환경윤리까지만 보고 오면 끝낼게요. 여기 10번. 자, 을은 레건입니다. 내재적 가치 인간 플러스 일부 동물을 갖고 있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이 내용이 그냥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갖거나 갖고 있는 중간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선지는 못 내.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는 선지가 안 나올 거고 그냥 이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 내재적 가치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종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주체라는 개념 안에 포함 관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오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간 칸트의 정한명령처럼 조건적인 개념이냐 아니면은 무조건적인 개념이냐 이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수능 때 아마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고 끝낼 건데 갑은 레오폴드고 을은 레건이고 병은 이제 테일러거든요.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제 동물식물 이제 그쪽 생각하다가 애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강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의 이 말은 이제 이거죠. 도덕 주체들끼리의 관계에서 얘네들 간의 이제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이 인간과 인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생태중심주의에서도 당연히 이제 인간들끼리의 의무, 인간 간의 의무는 직접적인 의무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겠고 레건도 맞고 테일러도 맞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알겠지?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